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져서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고, 그렇게 풀린 유동성이 주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가 이미 식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기보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오히려 폭락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이미 실물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 붕괴와 더불어서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2025년에만 벌써 3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려서 기준금리가 3% 후반대까지 낮아졌는데, 연준 회의에서는 고용과 수요가 눈에 띄게 식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점도표와 각종 보도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2026년에 딱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금리 인하가 무조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미국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지켜볼 게 아니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더 주목해야 되죠. 게다가 현재 일본마저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서면서 전 세계 돈줄의 흐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차피 전 세계 돈의 중심은 달러인데 왜 일본 금리까지 체크를 해야 되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가려져 있는 진짜 리스크가 뭔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왜 문제인지부터 아는 게 먼저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터지게 되는 문제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엔화를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빌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빌린 엔화를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일본 기준 금리가 0.5%인데 이 정도면 솔직히 엔화 자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거의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 심지어 한국의 주식, 채권까지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걸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본 투자자가 연 0.5% 이자로 엔화를 빌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사람은 그 돈으로 연 4% 이자를 주는 미국 채권을 사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 이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투자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까지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엔화로 돈을 싸게 가져와서 해외에서 비싸게 굴리는 전략이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거대한 자금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2023년 9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무려 506조 6천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89조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무시 못할 숫자이긴 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돈이라서 이 중에 일부만 움직여도 금융시장이 엄청난 파급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몇십 년간 글로벌 자산의 가격을 보이지 않게 엔화 레버리지 자금으로 떠받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돈의 흐름이 거꾸로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금융시장의 흐름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을 자극하는 걸까요? 가장 큰 핵심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제로 금리에 가깝던 정책 금리를 서서히 올려가지고 0.5%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0.75%, 그리고 1%까지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반대로 미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시장이 둔화되니까 2025년에만 3번 기준금리를 내려서 지금 3%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더 낮출 거란 전망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죠. 예전에는 엔화를 거의 공짜로 빌렸지만 이제 일본 금리가 1% 가까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금리가 0.5%인데 만약에 이자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갑자기 이자 200만 원을 내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을 비롯한 투자 대상 국가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요, 미국 채권의 이자 매력이 줄어들고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이나 글로벌 주식의 기대 수익도 낮아지게 되죠. 즉, 빌린 돈
돈을 굴리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엔화 환율 방향이 바뀝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 세계에 풀려있던 엔화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약세해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쉽게 말해서 1달러에 150엔 하던 환율이 140엔, 130엔대로 엔화 강세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해하시기 쉽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빌린 돈의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굴리는 돈의 수익은 떨어지고 나중에 엔화까지 갚으려면 환차손까지 손해보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역마진입니다. 애초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은 싸게 빌려가지고 비싸게 굴린다는 건데 만약에 엔화 강세가 된다면 이제 비싸게 빌려가지고 수익은 쥐꼬리인데 한 손실까지 난다면 누가 계속 그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이 하는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다들 똑같이 투자금을 회수해서 엔화로 빌린 엔화 빚을 상환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한순간에 청산되는 압력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알겠고 실제로 엔캐리 청산이 시장에서 어떤 파급을 불러오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가장 가까운 사례만 떠올려봐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024년 8월 5일인데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은행이 마침 금리 인상 신호를 보이니까 전 세계 시장이 덜컥 겁을 먹은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엔캐리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이 시장 전체로 번졌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 폭락하기도 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요 2500이 무너지면서 8%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그날 하루 동안만 한국 증시 시가총액 200조 원 이상이 사라졌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서 언제까지나 제로 금리로 돈 풀기를 고집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침 미국 달러도 최근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즉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일본이 금리 정상화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지난번 8월 5일 같은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엔캐리 청산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단계씩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면 먼저 엔화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수익은커녕 손실이 커지게 되니까 하나 둘씩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 유럽 채권, 한국 주식 같은 해외 자산들을 마구 팔아치우게 됩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락하고 채권도 투매가 나오고 아직까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까지 줄줄이 가격이 밀리겠죠. 한마디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동시다발적인 매도 파티가 벌어지는 건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팔아서 현금화해둔 돈으로 뭘 해야 되죠? 빌렸던 엔화를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달러를 엔화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다들 달러를 들고 일본 엔화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엔화 가치는 더 폭등하게 되겠죠. 엔화 강세가 가속화되면 아직 덜 빠져나간 다른 투자자들은 점점 더 큰 환차손 압박을 느끼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얼른 나도 팔고 빠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환강세가 더 환강세를 부르는 눈덩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건데 즉 시장의 유동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모든 가격이 기계적으로 곤두박질치는 하락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때 하락장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지표가 안 좋은 상황 같은 표면적인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싸게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했던 레버리지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청산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왜 산타 랠리가 안 오고 불장이 안 오는 걸까 싶을 테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말고도 이제는 일본의 금리 결정도 신경을 써야 될 때예요. 즉 미국의 금리 인하 호재보다 일본발 유동성 축소라는 아주 거대한 바람이 먼저 불어닥쳐서 모든 호재 효과를 압도해 버리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가 무조건 호재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때로는 위기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경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지만 곳곳에서 경제 둔화를 알리는 신호들이 보이죠. 대형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해고 소식이 잦아졌고 소비 지표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죠.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이 됩니다. 2025년 11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누적 정리 해고 계획 인원은 117만 명이라고 하는데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4%나 급증한 숫자예요.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을 제외하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가파른 해고 증가세일 정도로 고용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실업률도 서서히 오르는 추세로 4%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요. 물론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최근 3, 4년 내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도 않았는데 연준이 왜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었겠어요. 고용과 경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런 경기 둔화 국면에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덜 선호하게 되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줄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일본발 긴축과 엔캐리 청산까지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 위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도 주식과 코인 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겉으로는 금리 정책 완화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캐리 청산과 미국의 경기 둔화, 실업률 쇼크가 한꺼번에 터지는 꼴이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투자 난이도가 올라가고 신경 써야 될 게 많다는 건 꼭 머릿속으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이면 한국엔 영향이 좀 덜하지 않나 싶을 텐데 하지만 착각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대 해외 투자 자금 공급 국가입니다. 일본 기업과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부터 유럽 채권, 미국 주식과 신흥국 주식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해외 자산들에 많이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돈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특히 한국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이런 외국인 자금 이탈에 아주 민감한 구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30% 안팎을 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 증시의 주력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플랫폼, 자동차 같은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에 민감한 성장주와 수출주 중심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선호할 땐 쭉쭉 올라가지만 돈줄이 마를 땐 거꾸로 큰 타격을 받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국 경제 자체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고 교역이 활발해야 한국 기업들도 돈을 잘 번다는 거죠. 그런데 엔캐리 청산이 벌어질 정도의 상황이면 글로벌 경기는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조건들이 겹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발 엔캐리 청산 쇼크가 올 때 한국도 절대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만약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서 달러를 마련하고 그 달러로 엔화를 사서 일본으로 돌려보내겠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주가 급락과 원화 약세로 달러 환율 급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니까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 달러 수요가 급해지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 주식 가격은 떨어지는데 환율까지 오르게 돼가지고 이중 손실을 보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아예 없진 않아요. 엔화 강세가 되면 그동안 엔저 현상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던 한국 수출 기업들에겐 호재일 수 있겠죠. 일본 기업이 환율 덕을 보면서 싸게 물건을 팔기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엔저 시기에 일본차에 밀렸던 현대차나 조선, 철강, 반도체 업종들은요. 엔화 강세가 오면 가격 경쟁력 회복에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물 경제 호재는 시간이 좀 걸려서 나타나는 효과고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충격은 즉각적이죠. 그래서 정부나 투자자 입장에서 엔캐리 청산은 상당히 까다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첫 번째겠죠. 투자 경계 신호로 삼아야 될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요.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특히 실업률과 비농업 신규 고용이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만약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돼서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거나 고용 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돈다면 그때는 진짜 재앙이 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가 심각해져서 연준이 허겁지겁 금리를 내리는 와중에 이런 지표 쇼크까지 나온다면 전 세계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 기피로 급변하게 될 거예요. 지난 2020
2024년 8월 5일에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나빴던 것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 관련 뉴스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는 날이 오면 미국 경제는 나빠져서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엔캐리 생산도 생각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의 비중을 늘리고 레버리지 투자는 줄여야 될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엔달러 환율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화 가치가 돌아서는 지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보통 1달러당 140엔 정도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지금은 1달러에 150엔대로 엔화가 약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140엔이 무너지면서 130엔대까지 급격하게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 그땐 진짜 긴장을 해야 돼요. 왜 140엔이 중요하냐면 많은 글로벌 자금이 140엔 부근에서 손익 분기점이 갈리도록 포지션을 잡았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작동하는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들이 140엔 지점을 일종의 트리거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140엔이 깨지게 되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증권사 어플을 보실 때 엔달러 환율이 점점 140엔을 향해서 뚝뚝 떨어진다 싶으면 지금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보단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채권, 방어형 주식이나 ETF로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있다면 일본 금리와 일본은행 일정입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라간다거나 일본 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전후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이것도 엔캐리 머니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평소에 눈여겨봐야겠죠. 앞으로는 투자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이런 위기 국면에서 개인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무리해서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레버리지 점검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무조건 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빚을 내가지고 투자한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융자, 선물, 옵션, 마진 거래 같은 비투는요, 평소엔 수익을 극대화해주지만 요즘같이 불안정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자산을 다 잃고 심하면 파산에 개인 회생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요, 유동성 방어 자산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 충격이 올 때 현금이나 미국 국채 아니면 금 같은 안전 자산들은 위기 상황 때 오히려 에어백 역할을 해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요, 미국 국채 가격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고, 최근 사례를 보면 2022년에서 2023년 금리 인상기에도요,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있었죠. 물론 이 비율은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만큼 늘려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지만 금융위기 때 현금은요, 안전 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는 진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때고 제대로 된 금융 상품을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엔화 강세로 장기 전망이 좋은 기업들도요, 외국인 투매에 휘말려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회사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얻죠. 주가란 게 원래 군중 심리에 휩쓸리다 보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무조건 생기거든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너도 나도 팔 때 오히려 탄탄한 기업들의 주식을 박앤세일 가격에 주울 수 있는 건데, 물론 아무 주식이나 덥석 사면 안 되고요, 빚 없이 여유 자금으로 보통 그 분야에서 정말 믿을만한 기업을 골라내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그 분야에서 1등에서 2등을 하는 기업이나 부채 안정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익을 얼마나 내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웬만하면 실패할 확률은 크게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고 미국도 고금리 정책을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돈의 가격, 즉 금리가 거의 0에 수렴하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죠. 덕분에 너도 나도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자산 거품이 생기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큰 탈 없이 넘어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요, 그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그런 돈의 흐름이 바뀌는 큰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유만 바뀔 뿐이지 늘 30%, 50%씩 폭락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시장에는 주기적으로 유동성 충격의 파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단기간에 부자가 되겠다고 투기를 하지 말고
아니고 진짜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투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에 초점을 두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거나 엔화 투자 방법 같은 걸 소개드려볼까 해요.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괜찮은 주제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 관련해서도 영상 만들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